내년도 최저임금 올해 시급 8,590원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역대 최저 인상률입니다만 코로나 등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계 또 소상공인들 그렇지 않아도 버거운데 인상이 됐다 이렇게 아쉬움을 표했습니다만 수용 입장도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소상공인 연합회장 출신입니다.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 모시고 자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먼저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부터 좀 드리면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년 최저임금 역대 최저인 1.5%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2014년부터 17년까지는 7%에서 8% 정도 인상률이었습니다만 이제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올랐습니다. 이후 그 인상률은 조금씩 꺾여서 이제 내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1.5% 역대 최저로 인상이 되게 됐습니다. 인상률 1.5%, 산입 범위 확대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 수준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이 소득주도 성장 정부의 최저임금 기조를 바꿨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소상공인 연합회장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입장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럼 최 의원님께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역대 최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또 역대 가장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있었고 처음으로 3차 추경까지 같은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죠. 네. 사실은 임금 인상 시키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근로자들이 그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또 이번에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많은 분들이 폐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고통 분담 차원으로 이번에는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내는 임금 인상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같이 함께 하자는 그런 임금의 어떤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금년보다는 내년 또 후년 또 희망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통 분담으로 그렇게 좀 읽힐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소상공인, 중소기업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년 매출 사실 늘지 않고 요즘 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하기까지 한데 임금이 이렇게 오르면 최저임금마저도 제대로 지급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또 급격히 오르기도 했고 그래서 많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임금과 관련해 소상공인 분들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사실 임금이라는 것은 임금 많이 주면 좋은데 네. 사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점점 임금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거의 주휴수당까지 치면은 거의 50%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지불 능력을 고려치 않고 임금이 오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내보내게 되고 있고요. 네. 취약 근로자들을 내보내게 되고 또 그걸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은 혼자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임금 인상이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고 또 그것이 또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소비가 촉진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 방향성이 맞다 치더라도 그것이 골고루 퍼져나가지 않는 부분이 오류가 발생됐다면 빨리 시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또 거기다가 지금 여러 가지 내수 경기가 안 좋아져서 경기가 또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가장 경제 취약계층인 소상공인과 또 거기를 고용하고 있는 취약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시정 조치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로자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최저임금입니다만 사회에서 가장 약자로 꼽히는 영세 소상공인과 또 여기에 취업해 있는 근로자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과 관련해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저임금위원회를 정하는 곳은 임금위원회입니다. 경영계, 노동계, 정부 측 인사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번에 나온 최저임금안은 그런데
이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경영계에선 7명, 정부에서 9명이 참석해 표결을 했고 나머지 노동계라든가 다른 인원들은 정부 안의 반발에 모두 퇴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가운데 1.5% 인상이 이렇게 정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 의원님께서는 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개선이 필요하다,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어떻게 그러면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도 이제 과거에 최저임금위원으로 활동을 좀 했었는데요. 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사용자위원 9명,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위원 9명, 그다음에 이제 공익위원 9명으로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익위원들이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위촉하다 보니까 사실은 게스팅 보드를 공익위원들이 잡게 되거든요. 정부의 어떤 입김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들 간에 지리멸멸한 계속 싸움만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사실은 을과 을의 싸움처럼만 비춰지게 되고 네. 이미 정해진 어떤 수순에서 사실은 이제 결론 없는 이제 사실은 어떤 대결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사실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최저임금을 어떤 개편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중대차 문제를 최저임금위원회에다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가 책임지는 부분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정부의 입맛대로 공익위원들이 어떤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부분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이번에도 이 노동계에 청구서를 진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뒤에 숨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급격한 임금 인상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사실은 안 좋았던 결과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건 책임의 필요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빨리 최저임금의 제도 개선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회와 정부의 분명한 책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강조를 해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소상공인 관련 이야기, 좀 더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고민이겠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 위기가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이번에 그런 법안을 하나 내셨어요. 코로나19와 같은 특별 재난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보장해주는 복지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다음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소상공인 기본법들 이런 법률들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재난이 닥쳤을 때 사실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재난 때 좀 보호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사실은 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 때 보면은 어떤 대출만 이루어지고 사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여러 가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비대면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당연히 사람들이 안 오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폐업에 이르게 됐는데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출로 이루어지고 그것도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들만 대출을 받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죠. 물에 빠졌는데 체력이 좋은 사람들한테만 튜브를 던져주는 이런 잊지 못할 말 못할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소상공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 시에도 네. 영세 취약계층인 영세 소상공인들한테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새는 보편적 복지가 사회적 복지가 화두인데 재난 시에도 소상공인들도 사회적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대출뿐만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을 영위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 수 있는 소상공인 복지법을 제가 했고요. 매출 하락들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또 종업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의 생존을만 조금만 영위할 수 있게 해준다면 이분들은 나중에 다시 재기해서 네. 다시 근로자들도 다시 또 월급도 줄 수 있고 또 세금도 낼 수 있고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가성비 좋은 법안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라도 좀
고려해볼 네. 만한 그런 안이 아닐까 싶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야 의원 50여 명이 또 이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법안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세 소상공인의 가족이 사업장에서 일을 돕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개정안을 또 대표 발의하기도 하셨어요. 네. 이 법안 발의한 이유, 내용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소상공인으로 이제 직접 살다가 이번에 네. 국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아마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장사를 하다 보면은 본인도 직접 사업지기도 하지만 근로자의 신분이기도 하거든요. 직접 네. 뭐 하지 않습니까? 주방에서 일도 하고 또 서빙도 하고 또 배달도 하고 그러지 않는데 그래서 다쳐도 산재를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 거의 노동 시간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얼마 전에 1인 소상공인도 산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느 정도 주어졌어요. 요새는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라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근데 소상공인 업소에 일하는 가족들도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다치더라도 산재를 전혀 적용을 못 받았던 거죠. 내 가족이 다른 업소에 가서 일을 할 때는 산재를 받는데 내 가족이 내 가게에서 일을 할 때는 산재보험을 혜택을 못 받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런 일은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걸 겪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라서 이번에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여야 의원들이 다 깜짝 놀랐고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일이 이래서는 안 된다. 네. 이게 아마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었던 얘기라서 아마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이걸 해야 될 일이다. 그다음에 여야 국회의원들도 이거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일이라 그래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현장의 목소리가 네. 이제 정책에 반영되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국회에서도 좀 미처 몰랐던 또 놓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사실 복지라는 게 결국은 국민들의 재원을 퍼주는 것 아니냐. 이거 계속해서 되풀이되다 보면 언젠간 모두가 다 고갈이 되고 만다. 이런 반론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일부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사실은 복지라는 게 반드시 재원이 필요한 거고 네. 또 세금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소상공인들이라는 것이 무조건 퍼주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은 어느 정도의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사회의 또 근간이고 사실은 700만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네. 어느 정도 조금만 영세하지만 조금만 어느 정도 어려울 때 지원을 해주면은 충분히 중소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최소한 국가라는 것이 아주 작은 나무일 때 보호를 해줬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울타리가 돼주는 부분은 네. 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는 보편적 또 보호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지라는 부분. 그 정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최소한의 복지라는 개념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조금만 도움이 있다면 금세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 국회에서는요. 중소상공인 희망 릴레이 토론회가 열렸는데 중소상공인들이 지금 처한 현실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를 극복하고 100년 가게를 만들어가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또 선결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이런 자리였는데 토론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지요? 이제 중소상공인 희망 릴레이 토론회를 첫 번째 일환으로 제가 이제 했는데요. 네. 100년 가게라는 게 사실 꿈 같은 얘기죠. 일본에 가면은 이제 100년 가게가 수만 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역사가 짧아서 100년 가게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100년 가게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역사적으로만 100년 가게가 아니라 이게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은 3년에서 5년을 버티기가 상당히 어려운 네. 현실입니다. 이 꿈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정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중소상공인은 민생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도적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임대차 환경이 굉장히 안 좋죠. 권리금의 양성화 문제라든지 환산보증금 제도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시 그냥 쫓겨나는 문제, 피해 보상 문제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들의 정신, 네. 진짜 한마디로 열심히 하면은 잘 살 수 있다는 희망,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희망적인 릴레이 토론을 통해서 소상공인들한테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토론회를 통해서 한번 소상공인도 잘 살 수 있다는 네. 그런 정신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자리가 앞으로 좀 많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